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그 CES 기조연설이 있었고, 양자 컴퓨팅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살펴야 하는 부분은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 특히 금요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25만 6천 명 증가로 나타났고, 실업률도 4.1%로 하락하면서 금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5%를 넘어선 4.763을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도 109.65를 기록해서 1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로벌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로봇과 자율주행 플랫폼 코스모스의 발표이고, 둘째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 발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블랙웰 기반의 그 신종 게이밍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50 시리즈 발표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젠슨 황 CEO는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코스모스가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제공함으로써 로봇과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자율주행은 일본의 도요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 프로젝트 디지트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데 블랙웰 기반 GB200의 소형화 버전인 GB10 칩을 사용합니다. 5월에 출시 예정이고 가격은 $3,000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그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블랙웰을 탑재했으며 전작 대비 성능이 3배 개선됐습니다. 해당 시리즈에는 마이크론의 그 GDDR7 메모리가 탑재되었다고 밝힌 이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했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등 파장이 일자 다음날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가 해당 메모리를 초도 공급한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젠슨 황 CEO가 기자 간담회에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15년이면 이른 편이고 30년이면 늦은 편이고 20년이면 적당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결국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먼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아이언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하룻밤에 40%씩 폭락했고, 이의 영향으로 3배의 레버리지 상품은 청산될 예정입니다. 한편 그 젠슨 황 발언에 대하여 어깨의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D-Wave 퀀텀의 CEO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은 지금부터 30년 후, 20년 후, 15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며 젠슨 황 CEO의 예측은 오류가 있다. 현재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에게 HBM3E의 전력 효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계 문제로 진통을 겪은 블랙웰이 아직도 발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젠슨 황 CEO의 CES 기조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게임,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AI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이었다면서 엔비디아의 장기 전망과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그 애플과 엔비디아의 협력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긍정평가되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2024년 매출이 15.2%가 증가해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부문의 서버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클라우드, 네트워킹 분야가 성장을 이끌었고 2025년 1분기에도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마이크론이 금주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 스티브 헬은 테슬라의 목표가를 $411에서 $492로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테슬라가 경쟁사에 비해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졌으며 단연간 강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특히 그 펀더멘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FSD가 앞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FSD의 그 성장 가치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BOA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는 $400에서 $490로 상향했습니다.
로보택시, 옵티머스, 저가형 신모델 등의 긍정적인 그 기회가 많이 있지만 이미 선반영되었고 또 실행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를 공개했습니다. 주니퍼는 이르면 3월부터 중국의 주변 국가에서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출시일은 불분명한데 지난해 업데이트된 그 모델 3의 경우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국 내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비 47% 그리고 전월비 51%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체별 출하량은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이 해외 브랜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중국 내 애플의 출하량은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SNS 플랫폼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은 틱톡이 중국 모 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그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이 있었는데 틱톡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보다는 중국이 수백만 미국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 여론 조작,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그 정부 측 주장에 대법관들이 더 많은 공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그 메타 등에는 반사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2025년 회계연도에 AI를 훈련하고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지출의 그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AI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도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AI 전문가 100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일본 제철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관련 인수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결정에 일본 제철과 일본의 언론, 일본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US 스틸과 일본 제철은 공동으로 바이든의 결정을 무효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법원 항소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HBM 고급 패키징 시설을 건설합니다. 마이크론은 AI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2030년에는 HBM 시장이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낸드 생산 시설이 있고 HBM 시설은 없는데 2027년에 HBM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AMD가 새로운 AI PC 칩을 선보였습니다. AMD는 CES 2025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라이젠 AI Max와 라이젠 9000 시리즈 등을 공개했습니다. 라이젠 그 AI Max는 노트북용이고 라이젠 9000 시리즈는 데스크톱용 CPU입니다. AMD는 델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 고객 대상 PC 일부에 자사의 칩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델은 소비자용 제품에는 AMD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업용 PC에도 AMD 칩을 탑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간 스탠리가 팔란티어의 목표가를 60달러로 제시한 후 팔란티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란티어의 주가는 8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가보다 현저히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것입니다. 강력한 모멘텀과 실행력은 인정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여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2011년 이후 최강의 한파가 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중후반에는 지금보다 더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로이터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이 올겨울 신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퇴임을 10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I 반도체를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에는 수출을 금지하고
대부분이 속하는 중간 국가들에는 상한선을 둘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동맹국들은 지금처럼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그 빅테크들이 반발해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에 대한 그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매 제한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HBM의 수출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립에 20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취임 첫날에 바이든의 해상 시추 금지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에는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GDP 대비 5%의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IEEPA에 의하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넓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부의장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부의장직에서 사임하고 이후에 이사직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강력한 금융규제를 추진하면서 월가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이 해임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바 부의장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당선인은 연준의 이사 7명 중에서 은행에 더 친화적인 인물을 차기 부의장에 지명할 예정입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집권 자유당이 후임을 정하는 대로 총리직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9년간 캐나다를 이끌었지만 인플레이션과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최근에는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15만 5천 명을 큰 폭으로 웃돈 것은 물론이고 전월의 21만 1,000명에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보고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전월의 4.2%보다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인 4.2%도 밑돌았습니다. 4.1%의 그 실업률 수준은 미 의회 예상국이 추산한 자연 실업률 4.4%보다 낮은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동시장이 시장 기대보다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지표에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2월 S&P 글로벌 제조 PMI가 56.4로 3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신뢰도 역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12월 서비스 PMI 상승은 대통령 선거 이후 소비자들이 소비를 대폭 늘릴 의향을 드러낸 가운데 기업 활동이 확장되고 신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주문도 크게 증가하여 2022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8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서비스업의 강한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며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그 12월 미국의 ISM 서비스 PMI는 54.1로 예상치인 53.4를 상회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소비 호조가 지속된 게 서비스 업종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입 비용 부문이 6% 급증하며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서비스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투입 비용이 증가했다는 면은 긍정적이지만 인플레가 반등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결국 S&P 글로벌과 ISM 모두 미국의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수록 연준이 통화정책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추에 따르면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81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770만 건을 웃도는 수치이고 6개월 내에 최고입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은 2년 만에 최고였습니다만 제조업과 숙박, 음식 서비스 부문은 줄었습니다. 채용 속도도 최저였지만 해고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12월 F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 상향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강력하고 소비 지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여유롭게 판단할 시간이 있다는 의견이었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낮아지고 이직률과 임금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지만 해고율이 낮게 유지되므로 고용은 연준의 장기적 목표에 부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목표치까지 완화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했고,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이지 않고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12월 FMC로 금리 인하가 종료됐다면서 금리 인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12월 인하 결정을 지지했던 것은 FOMC 정책 재조정의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의 정책 금리가 성장을 지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중립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도 당장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신중함을 강조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에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의 12월 ADP 민간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1월의 14만 6천 건 증가와 예상치인 13만 9천 건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고용이 1만 1,000건이 줄어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교육과 보건 서비스, 건설과 여가, 접객은 늘어서 제조업의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4.6%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낮은 임금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이직에 나서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0,000건이 줄어든 20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1개월 내에 최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만 3,000건이 증가한 186만 7,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LA 산불의 피해액이 역대 산불 중에서도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 500억 달러, 약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날 추정치의 2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 액수는 200억 달러, 약 30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보험사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주택보험에 가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이 갱신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5년에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